이거 드세요. 며느리가 건넨 플라스틱 물컵이 손에 쥐어지는 순간 옆에 놓인 명품 찻잔들과의 대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순애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때 할머니의 눈이 제 눈과 마주쳤어요. 할머니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사람은 알아.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그리고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거려. 2023년 3월 15일 아침 6시 47분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제 손목에서 차가운 금속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멈춰있는 시계였어요. 9시 37분. 20년 전 딸 은지가 마지막으로 웃어준 그 순간에서 멈춘 채였습니다. 창밖으로 회색빛 건물들이 스쳐 지나가고 지하철 안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향수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자극했어요. 20년입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한 세월이 말이에요. 강남구 대치동 40층 아파트 앞에 섰을 때 목덜미에 찬바람이 스치며 손가락이 약간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네, 누구세요? 인터폰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찢어지듯 흘러나왔습니다. 케어링크 요양보호사 김영자입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도어락이 풀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구두굽이 내는 똑, 똑, 똑 소리가 마치 제 심장 소리 같았어요. 문이 열리고 화려한 브랜드 로고가 박힌 옷을 입은 40대 중반 여성이 나타났는데 손목의 팔찌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빨리요. 인사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돌아섰고 높은 구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쳐대며 멀어졌어요.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에어컨 바람이 피부를 스쳤습니다. 너무 추웠어요. 이탈리아제 소파의 가죽 냄새와 벽면, 그림들에서 나는 묵직한 유화물감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머니는 안방에 계세요.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식사, 용변, 목욕 다 도와드려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녀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진한 향수 냄새를 풍겼어요. 월급은 최저시급이에요. 식사는 어머니 드시고 남은 거 드시면 되고요. 아, 청소랑 설거지도 해주세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얕아졌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세요. 전 볼 일 있어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흔드는 것 같았어요. 안방 문고리를 잡으니 차갑더군요. 천천히 돌리자 삐걱 경첩 소리가 났습니다. 커튼이 쳐진 어두운 방 안에서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고 침대 위에 작은 몸집의 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부터 할머니를 돌봐드릴 김영자입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침대로 다가가니 카펫 위를 밟는 발소리만 작게 울렸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야윈 얼굴에 움푹 들어간 뺨, 백발. 그러나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고 날카로웠어요. 할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엑스레이처럼 제 속을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걷었어요.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눈이 부셨고 먼지가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할머니. 바람도 선선하고요. 할머니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눈가에 미세한 주름을 잡았습니다. 점심 12시 23분. 냉장고 문을 여니 차가운 냉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비싼 수입 과일들과 유기농 채소들이 가득한 가운데 구석에 시들어가는 시금치 몇 줄기가 처박혀 있었습니다. 시금치를 꺼내 다듬기 시작했어요. 멸치를 넣고 육수를 우리니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고 된장을 풀자 구수한 냄새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할머니, 식사 시간이에요. 침대 머리를 올려드리며 모터 소리가 작게 울렸고 상을 가져다 놓았어요. 제가 떠서 드릴게요. 숟가락으로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가져다 드리니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벌리고 조심스럽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삼키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국물 맛이 어떠세요? 할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짜지 않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목이 메었어요. 다행입니다. 할머니. 저녁 7시 12분. 현관문이 열리며 자동 도어락 해제음이 삑
하고 올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낮은 남자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 있었어요. 거실로 나가니 정장을 입은 40대 후반의 남자가 서 있었고 손목의 시계가 형광등에 반짝이며 값비싸 보였습니다. 아, 요양보호사분이시군요. 박민준입니다. 김영자입니다. 그는 형식적으로 악수를 건넸는데 그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어요. 하루 종일 서류를 만진 손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식사 잘하셨고요. 지금은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요? 잘 됐네요. 그는 바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방이 아닌 자신의 침실로요. 문 닫히는 소리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밤 10시 37분. 할머니가 깨어나시며 이불 스치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할머니, 물 드실래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을 따르니 컵에 물이 부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유난히 크게 들렸고 빨대를 꽂아드렸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물을 마시며 꿀꺽, 꿀꺽 목구멍으로 넘기는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 화장실 다녀오실까요? 응.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는데 몸이 깃털처럼 가볍고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화장실까지 모시며 할머니의 숨소리가 가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용변을 마치고 다시 침대로 모신 뒤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보드라운 이불천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밤에 불편하시면 언제든 부르세요. 제가 바로 옆방에 있을게요. 할머니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주름진 손가락이 제 손목을 감쌌어요. 고맙네. 할머니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제 멈춰있던 시계가 할머니 눈에 들어왔어요. 9시 37분에서 멈춰있는 시계를요. 시계가 안 가네. 네, 고장 났어요. 왜 안 버려? 저는 잠시 말을 멈추며 목이 메었습니다. 이 시계가 멈춘 날이 제 딸이 마지막으로 웃어준 날이거든요.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리며 제 손을 더 꽉 쥐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이 작은 온기가 앞으로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거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벽 달력의 날짜가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이 집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는데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이 떠지곤 했습니다. 할머니를 돌보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목욕을 시켜드렸으며 밤늦게까지 곁을 지켰어요. 그러나 며느리 수진 씨는 저를 점점 더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자 씨, 마루 좀 닦아요. 오전 9시 47분, 할머니 아침 식사를 마친 직후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빨래도 해야죠. 제 옷이랑 남편 와이셔츠도요. 네. 아, 저녁은 제대로 준비하셔야 해요. 우리도 먹어야 하잖아요. 매일매일 일이 늘어가며 설거지, 청소, 빨래, 장보기까지 떠맡게 됐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가정부였어요. 4월 23일 점심시간. 할머니를 위해 미역국을 끓이기로 했어요.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우리니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고 불린 미역을 넣어 참기름을 두르며 볶자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부엌에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미역국이에요. 한 숟가락 떠서 드리니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맛있네. 요즘은 이렇게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수진 씨가 들어왔고 향수 냄새가 먼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미역국 드시고 계세요. 미역국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김영자 씨, 어머니한테 이런 귀한 재료 쓰면 어떡해요?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숟가락을 든 손이요. 며느리, 나는, 어머니. 수진 씨가 말을 끊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 나온 거 아시죠?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김영자 씨,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해요. 거실로 나오니 수진 씨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고 입술이 일직선을 그었습니다. 김영자 씨. 네, 어머니한테 너무 정 주지 마세요. 네,
어차피 시어머니는 곧 요양원 가실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치매도 있으시고 거동도 불편하시잖아요. 집에서 모시는 게 한계예요.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김영자 씨는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녀가 한 발짝 다가오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가족도 아니면서 참견하지 마세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10시 32분. 할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할머니, 영자 씨. 할머니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 요양원 가야 하나 봐요.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집만 될 뿐이니까요. 아들도 며느리도 나를 귀찮아하는데 저는 할머니의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어요.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영자 씨,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할머니를 지켜드리겠다. 가족은 아니지만 저만이라도 곁을 지키겠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할머니께서 이미 훨씬 더 큰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거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정성껏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할머니의 손과 발을 닦아드렸어요. 손가락 하나하나, 발가락 하나하나 정성스럽게요. 물수건의 온기가 할머니 피부에 닿을 때마다 할머니가 작게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할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따뜻하네. 오랜만이야. 이렇게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는 게. 매일 점심 식사 후에는 할머니를 휠체어에 모시고 거실로 나왔어요. 창가에 앉혀드리니 햇볕이 할머니 얼굴을 비추며 따스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참 좋죠? 하늘도 맑고요. 그래, 오랜만에 햇살을 보네. 할머니, 창밖 저기 보이는 건물 아세요? 응, 저기 롯데타워예요. 밤이 되면 불빛이 정말 예쁘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저녁 시간에는 할머니의 손과 발을 마사지해드렸습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니까요. 손바닥으로 할머니 종아리를 천천히 주무르니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야. 시원해. 한 달 전만 해도 침대에만 누워 계시던 할머니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정도 밝아지시고 말씀도 늘어나셨어요. 영자 씨. 네, 할머니. 당신은 가족이 있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은지라고요. 있었다니. 무슨 일이라도 결혼하면서 연락이 끊겼어요. 왜요? 목이 메었지만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딸이 시집갈 때 제가 축의금을 제대로 못 내줬거든요. 사위가 좋은 집안 아들이었는데 저는 그저 요양보호사였으니까요.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딸이 결혼식 날 저를 초대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찾아갔더니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사위 가족들 앞에서 저를 못 본 척했어요. 영자 씨,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 번호를 차단했더라고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요. 괜한 질문을 해서.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는 익숙해졌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어요. 영자 씨, 저기 서랍 좀 열어줘요. 서랍을 여니 낡은 가죽 다이어리가 나왔습니다. 오래된 가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거 가져와요. 다이어리를 가져다 드리니 할머니는 천천히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내 첫사랑이에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 이거 읽어줄래요? 네, 할머니. 저는 다이어리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1967년 4월 3일. 오늘 그 사람을 다시 봤다. 명동 거리에서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냥 지나쳤다. 우리는 이제 다른 세상 사람이니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난했어요. 그 사람도, 나도. 우린 서로 사랑했지만 현실이 우릴 갈라놓았죠. 할머니, 그 후 나는 재벌가의 장남과 결혼했어요. 사랑은 없었지만 집안을 위해서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영자 씨,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같은 분이 제 어머니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족이 아니었지만 가족보다 더 가까운 무언가가 우리 사이에 생겨나고 있었어요. 2주 후 오후 2시 37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애 여사님 댁 맞으신가요? 인터폰 너머로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맞습니다만. 법무법인 정도의 최 변호사입니다. 박순애 여사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의 신사가 들어왔어요. 단정한 회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었는데 새 가죽 가방 냄새가 복도에 풍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애 여사님의 담당 변호사 최동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김영자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변호사님은 거실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박민준 사장님은 안 계신가요? 회사에 계십니다. 그렇군요. 박순애 여사님은 지금 뵐 수 있을까요? 네. 모시고 오겠습니다.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최 변호사님이 오셨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 최 변호사. 드디어 왔구나. 휠체어에 모셔드릴까요? 그래, 영자 씨. 그리고 당신도 같이 있어요. 네. 저요? 당신도 함께 있어야 해요. 할머니를 휠체어에 모시고 거실로 나가니 변호사님이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그래요. 최 변호사. 앉아요. 변호사님은 서류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바스락, 종이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여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요? 네. 유언장 작성도 완료되었고 재산 목록도 정리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 씨가 헐레벌떡 들어오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어머니, 변호사님이 오신다고 연락을 주셨어야죠. 민준 씨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로 다가왔어요. 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사님께서 요청하신 법률 자문건으로 왔습니다. 법률 자문이요? 무슨? 할머니가 손을 들어 민준 씨를 제지했습니다. 민준아, 앉아라. 네, 어머니. 민준 씨는 소파에 앉으며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명한 불쾌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왜 요양보호사가 여기 있습니까? 가족 이야기인데. 영자 씨는 여기 있어야 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민준아.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민준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서류를 펼쳤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순애 여사님께서는 현재 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원하셨습니다. 재산이요? 어머니, 그건 제가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이 민준 씨를 바라봤어요. 사장님께서 관리하시는 건 고 박 회장님 명의의 재산입니다. 그러나 박순애 여사님 본인 명의의 재산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뭐라고요? 민준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여사님께서는 결혼 전부터 보유하셨던 부동산과 결혼 생활 중 본인 명의로 따로 모으신 자산이 있으십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민준 씨가 서류를 받아들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200억, 정확히는 230억입니다. 민준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쥔 손이요. 어머니, 이런 재산이 있으신 줄은 넌 몰랐지. 내 아버지도 몰랐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어머니, 그럼 이 재산은 당연히 제가. 민준아. 할머니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내 재산을 어떻게 할지는 내가 정해. 민준 씨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변호사님 앞이라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그런데 혹시 유언장 같은 건 작성했어. 네. 최 변호사한테 맡겼어. 내가 죽으면 그때 공개될 거야. 어머니, 그게 오늘은 이만 가봐라. 회사 일 바쁘잖아. 할머니의 말투는 단호했어요. 민준 씨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네. 민준 씨가 나간 후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최 변호사님이 저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김영자 씨,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사님께서 김영자 씨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를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자 씨가 얼마나 나를 잘 돌봐주는지 말이에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김영자 씨, 여사님을 정말 잘 모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여사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고맙습니다만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을 닫으며 명함을 건넸어요.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김영자 씨, 여사님을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나간 후 할머니가 저를 돌아봤어요. 영자 씨, 네, 할머니, 내가 죽으면 민준이는 내 재산을 받지 못할 거예요. 할머니, 무슨 말씀을 영자 씨한테 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안 됩니다. 저는 그저 일을 할 뿐인데. 아니에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영자 씨는 내 딸이에요. 피는 안 섞였지만 진짜 내 딸이에요. 할머니, 영자 씨 약속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곁에 있어줘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끝까지 함께 있겠습니다. 그날 밤 혼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 재산을 영자 씨한테 줄 거예요. 저는 재산 같은 건 바라지 않았어요. 단지 할머니가 외롭지 않으시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다녀간 후 집안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어머니 방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진 씨는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자 씨, 설거지 좀 해요. 오늘 청소는 했어요. 빨래가 쌓였는데 왜 안 해요? 저는 묵묵히 일을 했어요. 할머니를 돌보는 것 외에 온갖 집안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5월 4일 밤 11시 42분. 할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숨이 가빠. 할머니가 가슴을 움켜쥐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할머니, 저는 급히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 쿵쿵 울렸어요. 사장님, 사모님, 할머니 상태가 안 좋으세요. 거실에서 TV를 보던 민준 씨가 귀찮다는 듯 일어났습니다. 또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숨을 제대로 못 쉬세요.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괜찮을 거예요. 그냥 약 드리면 돼요. 하지만 수진 씨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어요. 김영자 씨, 진정해요. 병원 가면 돈만 나가잖아요. 하지만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김영자 씨, 이렇게 오버하면 곤란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친자식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제 돈으로라도 모시고 가겠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요. 저는 다시 할머니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어요. 할머니, 제가 지금 택시 부를게요. 병원 가시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영자 씨, 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서랍 열어. 네, 지금은 병원부터. 제발, 서랍. 저는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두툼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김영자 요양보호사께, 할머니, 이건
가져요. 안 됩니다. 할머니, 지금은 이런 걸 생각할 때가 꼭 가져요. 약속.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저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를 울렸어요.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같이 타세요. 네, 지금 갑니다. 민준 씨와 수진 씨는 현관에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따라올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연락드릴게요. 저는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윙, 윙,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차가 출발했습니다.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계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조금만 버티세요.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할머니를 급히 응급실 안으로 옮겼어요.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네. 빨간 불이 켜진 응급실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할머니가 쥐어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무사하셔야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새벽 2시 15분.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위중합니다. 심장이 약해져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일단 중환자실에 입원시켜야 할 것 같은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족분들은 안 오셨나요? 제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졸린 목소리였어요. 사장님, 할머니 상태가 위중하세요. 중환자실에 입원시켜야 한대요. 그래서요. 병원에 오셔야 해요. 김영자 씨, 지금 새벽 2시예요. 내일 아침에 갈게요. 하지만, 그리고 입원비는 김영자 씨가 우선 내세요. 나중에 계산하죠. 통화가 끊겼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자식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 입원 절차 진행해 주세요. 제가 보호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어요. 손에는 여전히 할머니가 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중환자실에서 나오지 못하셨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딱 한 번 병원에 왔어요. 10분 정도 할머니를 보고는 바로 나갔습니다. 김영자 씨, 어머니 일은 수고하세요. 전 회사 일이 바빠서 그게 전부였어요. 입원비는 제가 냈습니다. 제 통장에 있던 돈을 모두 털어냈어요. 20년간 모은 돈이 일주일 만에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5월 7일 새벽 4시 53분. 중환자실 담당 간호사가 저를 깨웠어요. 보호자분,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정말요? 저는 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뜨고 계셨어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영자 씨, 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고마워요. 끝까지 곁에 있어줘서. 할머니, 힘내세요. 곧 나으실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나는 알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할머니, 그런 말씀. 영자 씨, 내 딸이 영자 씨 같았으면 좋았을 텐데.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영자 씨가 내 진짜 딸이에요. 할머니, 저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제 어머니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3일 후, 5월 7일 오전 5시 23분. 할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심장 모니터의 선이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삐. 긴 소리가 중환자실에 울렸어요. 할머니. 의사들이 달려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망시가
2023년 5월 7일 오전 5시 23분입니다. 의사의 차가운 선언이 중환자실에 울렸어요. 저는 할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장례식장. 민준 씨 가족은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민준 씨는 눈물 한 방울 없이 기계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수진 씨는 아예 슬픈 척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빈소 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편히 쉬세요. 장례식이 끝난 후였습니다. 빈소를 정리하고 있는데 수진 씨가 다가왔어요. 김영자 씨. 네. 그녀는 쪽지 하나와 얇은 봉투를 저에게 던지듯 건넸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제 그만 가보세요. 네. 월급이랑 마지막 일당이에요. 세어보세요. 봉투를 열어봤어요. 5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그럼요. 한 달치 월급이죠. 뭐 더 바라는 거라도 있어요? 할머니 입원비는 제가 1,000만 원 넘게 냈는데 그건 김영자 씨가 알아서 한 거잖아요. 우리가 부탁했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럼 수고하셨어요. 수진 씨는 돌아서서 나갔어요. 구두 굽소리가 복도에 쿵쿵 울리며 멀어졌습니다. 빈소에 혼자 남았습니다. 할머니의 영정사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머니 속 봉투가 손에 잡혔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건네주신 그 봉투였어요. 아직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영자 씨에게 할머니의 떨리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영자 씨,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미안해요.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가서. 영자 씨, 고마웠어요. 내 인생 마지막 시간을 당신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당신은 내 진짜 딸이에요. 최 변호사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49제 때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영자 씨,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사람이에요. 멈춰있던 당신의 시계가 다시 가기를 바래요. 사랑해요. 내 딸. 순애 올림.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 할머니. 그날 밤 저는 할머니가 주신 봉투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9제가 되는 날, 6월 25일 오후 2시. 최 변호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김영자 씨, 오늘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요? 무슨 일이신지. 박순애 여사님의 유언 집행에 관한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법인 정도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민준 씨와 수진 씨가 앉아 있었어요. 김영자 씨?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수진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회의실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김영자 씨도 오늘 유언 집행에 참석해야 하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라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가족 일인데. 민준 씨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일단 앉으시죠. 곧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준 씨 부부는 저를 째려보듯 쳐다봤어요. 최 변호사님이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바스락, 종이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그럼 지금부터 고 박순애 여사의 유언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봉인된 봉투를 열었어요. 먼저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나, 박순애는 온전한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민준 씨가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그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첫째, 내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은. 변호사님이 잠시 말을 멈추고 민준 씨를 바라봤어요. 김영자에게 상속한다. 뭐라고요? 민준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장님, 진정하시고 앉으세요. 진정하라고요? 어머니 재산을 요양보호사한테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수진 씨도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이건 무효예요.
당연히 무효라고요.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모님,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의사의 정신 감정을 받으셨고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여기 감정서가 있습니다. 이건 음모예요. 저 여자가 어머니를 꼬드긴 거라고요. 민준 씨가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사장님,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영상 유언도 남기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화면에 할머니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침대에 앉아 계신 할머니였습니다. 민준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이지. 하지만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너는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 그저 재산만 바라봤지. 내 아내도 마찬가지야. 수진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나는 외로웠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날들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웠는지 너는 몰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영자 씨가 왔어. 그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어. 내 손을 잡아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눈물을 닦아줬어. 화면 속 할머니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민준아, 너는 내 핏줄이지만 내 가족은 아니었어. 진짜 내 가족은 영자 씨였어. 어머니,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재산은 영자 씨한테 갈 거야. 너는 내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내가 변하길 바랐어. 어머니를 진심으로 대하는 아들이 되길. 하지만 끝까지 너는 변하지 않았어. 영자 씨. 화면 속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힘든 일을 떠맡기게 돼서. 하지만 당신만이 내 마음을 알아줬어요. 당신이 내 딸이에요. 영상이 끝났어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장님, 최 변호사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인의 뜻은 명확합니다.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서초구 빌딩, 용인시 토지, 그리고 증권 계좌 등 총 230억 상당의 재산이 김영자 씨에게 상속됩니다. 안 돼. 안 돼요. 수진 씨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우리가 소송할 거예요. 무효 소송. 자유롭게 하십시오. 변호사님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적 절차는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말씀드립니다. 최 변호사님이 저를 돌아봤어요. 김영자 씨, 고인께서 당신에게 남기신 재산을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재산 같은 건, 김영자 씨, 변호사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저 재산이 아닙니다. 고인께서 당신에게 남기신 마지막 사랑입니다. 받으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 순간 민준 씨가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꼬드긴 거지.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거라고. 사장님, 최 변호사님이 민준 씨를 제지했어요. 더 이상의 모욕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영자 씨는 여사님의 입원비를 본인 돈으로 1,000만 원 넘게 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으셨죠.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사님께서 돌아가실 때 곁을 지킨 사람은 김영자 씨였습니다. 사장님은 장례식장에 딱 한 번 오셨죠. 그것도 10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사장님, 사모님, 오늘 유언 집행은 여기까지입니다. 법적으로 이의가 있으시면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변호사님이 서류철을 다듬며 말했습니다. 다만 여사님께서 남기신 일기장이 있습니다. 20년치의 일기입니다. 그 안에는 사장님 가족이 여사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송하시면 이것도 증거로 제출될 것입니다. 민준 씨와 수진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민준 씨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김영자 씨. 네. 어머니께서 정말 그렇게 외로우셨나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보는 진심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잠시 멈춰섰어요. 할머니는 매일 밤 혼자 오셨어요. 아들이 자기 방문 앞까지 왔다가 그냥 지나치는 소리를 들으면서요. 민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사장님은 아셨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만 모르는 척 하셨을 뿐이죠. 저는 조용히 그의 손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뒤를 돌아보니 민준 씨는 복도에 멍하니 서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 가족은 결국 소송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패소했습니다. 2심, 3심까지 갔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할머니의 재산은 온전히 제게 상속되었습니다. 230억. 평생 상상도 못 해본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리웠어요. 돈보다 할머니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더 소중했습니다. 가을 10월 15일. 저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적한 땅을 매입했어요. 그곳에 3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간판을 달았어요. 순애의 집, 요양보호사 쉼터. 1층은 요양보호사들이 쉴 수 있는 카페와 휴게실이었습니다. 2층은 무료 교육 공간, 3층은 숙소였어요. 문을 연 첫날, 많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오셨습니다. 여기가 소문으로만 듣던 그곳이에요. 세상에 이런 곳이 생기다니. 여기 원장님이 정말 전설적인 분이시래요. 저는 그저 웃으며 커피를 대접했어요. 편하게 쉬다 가세요. 언제든 오셔도 됩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설날 1월 22일. 순애의 집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함께 떡국을 끓여 먹었어요. 5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원장님, 건배, 건배. 다들 웃으며 떡국을 드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식사 후 저는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그 시계를 꺼냈어요. 20년간 멈춰있던 시계. 9시 37분. 은지가 마지막으로 웃어주던 그날. 저는 시계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옆면의 태엽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9시 38분, 9시 39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손목에 시계를 차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하얀 눈이 내려와 얼굴에 닿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것처럼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으로 저처럼 외로운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봄이 왔습니다. 4월 3일. 순애의 집, 정원에 벚꽃이 만개했어요. 정원 한가운데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고 박순애 여사를 기리며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그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민준 씨가 서 있었어요.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사장님, 김영자 씨, 아니, 원장님.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사장님, 어머니께, 그리고 원장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제가 얼마나 나쁜 아들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 산소에 참배라도 하고 싶어서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메모지에 묘소 위치를 적어 건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끝까지 사장님을 사랑하셨어요. 네, 일기장에 쓰셨어요. 민준이가 언젠가는 깨닫기를, 어머니의 사랑을 알아주기를. 민준 씨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여름이었습니다. 7월 15일, 순애의 집 1주년 기념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행사가 끝나고 혼자 할머니의 추모비 앞에 섰어요. 할머니, 1년이 지났어요. 추모비에 꽃을 한 송이 놓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주신 사랑으로 많은 분들이 행복해하고 계세요. 바람이 불어 벚나무 잎들이 흔들렸어요. 저도 이제는 행복해요. 할머니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손목에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시계는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제 시간은 다시 흐르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순애의 집 정문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그녀가 저를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혹시 김영자 씨이신가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지야?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딸 은지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말 나쁜 딸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을 일으켰습니다. 은지야. 엄마, 뉴스에서 봤어요. 엄마가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엄마를 뒀는지. 은지가 제 품에 안겼어요.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안아보는 딸이었어요. 은지야, 엄마는 너를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하늘에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순애의 집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건 재산이 아니었어요. 다시 살아갈 용기였습니다. 멈춰있던 제 인생을 다시 흐르게 할 힘이었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저는 제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손목의 시계가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멈춰있던 9시 37분은 이제 없었어요. 시계는 지금 이 순간을, 새로운 시작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가족은 무엇일까요? 피로 이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만들어진 관계일까요? 영자와 순애 할머니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마지막까지 함께 했으니까요. 우리 주변에는 혈연보다 더 소중한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요? 여러분 곁에는 어떤 소중한 인연이 있나요? 오늘 그분께 고마움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